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한 우원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5일이었습니까? 이 청계 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셨죠. 네네. 네. 굳이 청계 광장을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청계광장은 지난 그 촛불 때, 네. 이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민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곳이고요. 네. 그것이 국정농단을 만나서 촛불로 이어진 현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보궐선거의 참패와 또 민주당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네. 촛불의 개혁 정신과 그 시작이었던 민생 개혁에 대한 초점을 되찾고자 그 출마 선언 장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어제는 호남 그리고 오늘은 충남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셨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의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어땠습니까? 그 많은 당원들이 또 지지자분들께서 제가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 이번 우리 보궐선거의 참패는 총선 크게 승리한 총선과 이번 크게 패한 보궐선거 사이에 네. 정말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는 연설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지금 토론회를 보면은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후보와 홍영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협공했다 이런 표현 내지 그런 뉘앙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결국은 송 후보가 1위를 달린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또 이런 관전평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네. 좀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 당대표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 당을 베이스 캠프로 만드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민주당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지킬 것인가, 또 자기 정치보다는 대권 후보를 잘 지켜주고 대선 경선 룰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송 후보가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례가 있어서 이를 검증하는 검증하는 것이 네. 불가피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협곡은 아니었고 검증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협공은 네.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네네. 비슷한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우원식 후보와 홍영표 후보가 공히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패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보면서 어쨌든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제 우리 당 안에 경선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네. 이제 바로 송영길 후보의 그런 태도가 좀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개혁도 민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야단을 크게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성을 같이 하자는 건데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네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편을 나누고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당대표 후보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송영길 후보 역시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5선 국회의원이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 저는 그건 참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네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저도 질문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는 계속 이제 개파 논쟁, 개파가 사실상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우 후보님과 홍 후보님은 그런 거 없다. 이익을 기반한 그런 개파라는 건 이미 옛날 얘기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반론을 펼치시더라고요. 이 네네. 개파가 정말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파라고 하는 게 원래 공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런 이익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파를 없애기 위해서 공천 과정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공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21대 공천할 때 전혀 공천 파동 같은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개파를 갑자기 꺼낸 거는 그건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게 을지로위원회라고 네. 갑의 횡포를 막고 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것이 저의 정치 철학이고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을지로위원회 소위 이제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오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데 갑자기 개파 얘기하니까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 때 500만 표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네네. 네. 이 500만 표는 어떤 맥락에서 500만입니까? 지난 이제 탄핵을 할 때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촛불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 절박한 민생까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그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국정농단을 만나서 촛불로 크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중심에 있는 문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불공정, 불평등한 등이 야기한 양극화 문제랄지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런 문제들과 함께 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민생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굉장히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고통을 잘 끌어안는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네. 그렇게 민생을 잘 챙겨가는 과정에 저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다시 정말 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민주당이 보살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네.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500만 표 정도 그렇게 해서 모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네. 국민들의 지지를 당으로 모아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아픈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분석이 더 정확하게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뭐 단연 부동산이고 또 부동산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종부세를 손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김병욱 의원이 뭐 발의도 했고요. 과세기준 9억 원에서 12억 상향 등등이요. 네. 이런 제안 내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값의 급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이 저희들이 아주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네. 따라서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서민들한테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차츰 내리게 하는 그런 대책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대책을 이제 이사 대책이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종부세부터 완화하자. LTV DTI를 90%까지 네. 확대하자, 완화하자 이런 박근혜 정권 때도 LTV DTI를 80%까지 했거든요. 그때도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빚을 많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이걸 90%까지 한다거나 종부세를 완화한다거나 이거는 그 종부세도 지금 한 3.7%가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올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꼴이다. 이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네.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네네. 그래서 정말 영끌로 대표되어지는 부동산 박탈감이 안긴 것, 그런 분명한 잘못. 네. 그래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설익은 주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꾸준한 신호를 보내야 하고 그 속에서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는 네. 정말 안 되는 일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거기에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민심이 다 있는 당이 부동산 종합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꼼꼼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집값 안정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뭔가 해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 그런 기조로 차츰 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로 제기된 것들이 있죠. 네.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예 집을 사기에 살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지금 LTV DTI가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이거를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너무 과도하게 수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것 이외에 몇 가지 문제들을 이번 대책 안에서 불필요하게 파생된 문제들 꼼꼼하게 그 현장을 잘 살펴보지 못한 문제들을 당이 부동산 대책 특위를 통해서 거기에서 잘 점검해 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 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 보통 이제 20대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많이 찍었고 20대 여성들은 1당도 2당도 아니라 제 3, 4, 5당 이제 젠더 이슈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다른 당에 뭐 무려 15%가 이제 표를 줬다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민주당에 등을 돌린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은 이 정치권이 국민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거는 기득권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이 그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촛불에서부터 지난 총선까지 정말 많은 표를 모아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이상을 거치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저희가 국민들의 외침을 사실 그 외침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청년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뭐 보수화됐다거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네. 민주당의 기득권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청년들의 판단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를 반성하는 기제로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요. 후보님의 경쟁력을 포함해서 꼭 당대표로 선택받아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다 꼼꼼히 살펴보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 그것을 잘 살피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눈이 찌푸러지는 저희들의 태도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큰 방향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의 활동의 중심을 새로 잡아가자.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그동안 2013년부터 가배흉포 의뢰 눈물을 막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남양유업 사태를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의 눈이 찌푸러질 정도의 저희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 안에 윤리 심사를 할 때 배심원제 같은 것을 둬서 네. 우리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 지지자들 또 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